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여러분 놀라신 분들 많이 계셨고 정말 검은 월요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일 그 다음날 화요일은 다시 주식시장이 플러스로 상승장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일단 그 월요일을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 이렇게 파도와 물결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립니다. 거대한 물결, 그 조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조금씩 끼얹어지는 파도도 있고, 물론 파도도 거대한 파도가 있고 잔잔한 파도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우리 앞에 등장하는 그 파도 하나하나에 정말 이거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흔들리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큰 조류를 보신다면, 큰 그림을 보신다면 여러분이 어쩌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하면서 출근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울퉁불퉁한 바닥을 지나는 국면이었어요. 근데 차가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차가 흔들리는 이유가 도로 때문이었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과, 도로는 탄탄한데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라고 규명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는 이유를 잘 규명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잘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책이 나올 때마다 만나 뵈면 사인해드리는 문구가 있는데, 흔들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흔들 만한 그런 어떤 변수가 등장하더라도 여러분이 경제의 근간을 갖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다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조금 칠판 앞에 서서 이론적으로 그 근간을 잡아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봐 드릴까 합니다. 일단 역대 코스피의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기존의 코스피가 정말 많이 하락했었던 그 구간이 정확히 2020년 3월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그때 코스피가 전일보다 133% 3포인트나 빠졌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빠졌었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 126포인트나 빠졌었습니다. 역시 뭐 그런 일들을 제외해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강한 주가의 조정이었는데, 이런 234포인트나 주가가 조정되는 이런 일은 어떻게 규명질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로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감인 거죠. 첫 번째는 공포감이죠. 미국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사인이 아니라 경기 침체 오겠구나 하는 걱정, 공포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중동 불안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감에 따라, 중동 불안, 제대로 적을게요. 어쩌면 이 중동 불안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게 됨에 따라 그게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게 만들고 또 해운 물류비를 급등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 혹은 공포감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이 작용했었던 변수를 적용해 본다면, 일본의 7월 말에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일본에서 돈을 빼다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그 현상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청산되는 게 아닌가, 다시 미국으로 투자됐었던 대규모의 돈이 빠져나오는 구조를 형성시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역시 공포감이었던 겁니다. 공포감. 제가 동그라미를 친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기보다는 경기 침체 시작될지도 몰라 하는 공포감. 또 역시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공포감. 또 엔켈이 청산에 따라서 대규모로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 공포감. 이게 실제 공포인지 진짜 경기 침체인지 진짜 중동 불안인지 진짜 엔켈이 청산으로 인한 주가 조정인지는 구분하지 않은 채 이런 현상이 동시에 만나면서 주식시장에서 공포감을 느끼고 내던진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통 우리는 심리지수 혹은 선행성이 강하다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고 있죠. 이 공포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를 과잉공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역시 사이드카를 발동하자마자 준비를 했죠. 제가 여건이 좀 안 됐었습니다. 사이드카를 발동하자마자 정말 수십여 건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 방송국에서 YTN에서 전화를 해서 아니면 뭐 채널A에서 근데 여러 방송국을 제가 한 몸이니까 여러 군데를 다 출연할 수가 없었고 어쨌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출연에 응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선이 많이 복잡한 상황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즉시 분석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제 얼굴이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도 해드려야겠다 하고서 우리 PD님이 만들어준 썸네일이 지금 올라가 있죠. 여기 이 썸네일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가 엄습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된 거죠. 그래서 초급락장이 왔고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그 이후 추가적인 주가의 조정이 있었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죠. 근데 저는 이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과잉공포감이다라고 규명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조정은 일시적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송에 또 출연해서도 그런 기조로 말씀을 드렸죠. 실제 미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공포감, 과잉 공포감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달라지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월요일 당일 그리고 화요일 장이 열리기 전 여러 방송에서 CBS라든가 MBN이라든가 여러 방송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또 결국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까가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또 웃을 수 있고 또 울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건전하게 여러분 스스로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고 그러는데 저의 이야기가 참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또 한 구독자의 댓글이 저는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았는데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급락 상황이 저한텐 처음이라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얘기 듣고 주식 팔려던 거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이 시장을 읽어낼 거, 추가적인 급락이 올 거다, 추가적인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내리는 의사결정과 이게 일시적인 거라고 판단하고 내리는 의사결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 경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혹은 이 시장을 제대로 판단하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본격적으로 이 3대 불안을 좀 해부해 가면서 실제 경기를 어떻게 내가 판단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공포감 때문에 조성된 장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포감을 유도할 만한 여러 발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8월 5일 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ISM 그리고 S&P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됐었고요. 역시 고용 추세 지수라든가 그 밖에 뭐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있어요. 또 8월 6일 무역수지 발표가 있고 경기 낙관 지수 발표가 있고 또 몇몇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7일에는 6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고요. 그 밖에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8월 8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나 어떤 의사결정자나 혹은 어떤 인사들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표가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기 침체 맞구나 라고 생각해 만들어주는 그런 지표가 발표될 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니다, 경기 침체 아니었네, 그때가 과잉 공포였네 라고 생각해 만들어주는, 경기가 그렇게 꺼지는 게 아닌 상황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의 발표가 있으면 또시 주가는 그거 과잉 공포 맞네. 그러니까 이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달리 여러분들께서는 반응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흐름을, 일련의 흐름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해드렸었던 건데,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는 이 경제 국면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물가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혹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물가 안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올렸던 국면이에요. 그죠? 혹은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 영향을 줘. 예를 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한다 하는 공포감, 금리 인상 끝났다 하는 기대감, 금리 곧 인하할 거야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할 거라는 공포감, 금리 인상 끝났다 하는 기대감, 금리 인하할 거야 하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형성될 때마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반대로 금리 인하 멀었다,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지표들의 발표들을 볼 때마다는 다시 한번 기대감이 꺾일 때마다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결국 22년부터 24년까지 상반기까지의 이런 경제 국면의 핵심 포인트는 물가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물가가 포인트였을 때는 기승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나와도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혹은 물가 안정을 보여주는 시그널인가 아닌가에 집중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동시에 뭐가 또 뒤따라야 돼요? 경기가 같이 둔화해야 돼요. 경기가 다소 침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말씀드린다면, 경기가 둔화되는 사인이 등장하면, 예를 들면 실업률이 또 올라가요. 고용이 안 좋아져요. 신규 취업자가 줄어요. 그런 일들이 발표될 때마다 경기가 좀 둔화되네. 그러면 물가 안정화되는 국면이네. 금리 인상 필요 없겠네. 금리 곧 인하하겠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환호를 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Bad is good, good is bad 이라는 좀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었던 거예요. 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게 시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Bad is good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등장한 거예요. 근데 고용 시장이 아직도 탄탄해. 임금 상승률이 아직도 높아. 이렇게 good에 해당되는 그런 경기 현상을 보면 오히려 시장은 안 좋게 반응해요. 왜? 기승전 물가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에 초점을 뒀고, 그 물가 안정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상 혹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됐던 것이고, 그게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bad is good 이라는 단어가, 이런 문장이 적절하게 들어맞는 국면이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지난 7월 FOMC 회의 결과를 즉시 분석해 드릴 때, 혹은 5월, 6월쯤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기조가 바뀐다. 피벗의 시대다. 왜? 24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기조가 핵심이 되는 게 물가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숙제가 물가가 아니라 숙제가 경기가 되는 것이다.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네? 만약에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면 경기 침체를 막아야,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는 자연히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아니라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해 가는 거야. 그러면 경기가 너무나 위태위태하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역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숙제가 22년,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숙제였던 것이고, 24년 하반기죠.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숙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용인된 경기 침체 혹은 유인된 경기 침체, 수용할 만한 경기 침체, 예상된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 또 FMC 회의 때, FMC 회의 끝나고 파월이 기자회견할 때, 또 청문회 때도 대통령으로선 발언할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선 발언할 수 없는 어떤 시장에 있는 자가 발언할 수 없는 표현을 하나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고용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모습, 혹은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고용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은 절대 얘기할 수 없는 표현이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 어떻게 정상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기가 어느 정도 용인된 수준으로, 우리가 5.5% 금리 인상했던 이유가 적정한 정도의, 적정한이라는 표현도 쓰기가 참 불편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발생해야, 경기가 좀 안 좋아져야, 그래야 물가가 잡히니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의 숙제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뒀는데, 고용시장이 내가 유도했던 만큼 안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정상화됐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고3 올라가자마자 제가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수학 정석책만 보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고3 딱 올라가자마자 아마 3월 달인가? 3월 한 달 동안은 정석책만 다 파자. 물론 정석책, 수학 공부만 집중하던 그 시점에는 예를 들면 영어 성적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일단 뭐부터 하자는 거예요? 수학부터 마무리하자는 거였어요. 저의 어프로치였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 3월 달의 숙제는 수학이었던 거예요. 수학 이 정도 이뤄놓으면 그 다음 영어를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은행이 일단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안정이라는 숙제,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물가, 금리, 시장, 이 세 단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이것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냐,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채권 시장이 오르냐 떨어지냐, 코인 시장이 오르냐 떨어지냐가 결정되어진 그 하나라는 거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근데 물가 안정 돼가는 국면에 이제 경기가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가라는 숙제를 해결하고 이제 경기를 어프로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포인트가 뭐예요? 경기예요. 다만 이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폭락이라고 표현할까요? 경기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막 조정, 경기가 정말 경제 위기라고 일컬을 만큼 그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물가 안정을 위해 주도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거의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물가는 잡혔으니 경기에 초점을 두자 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하반기부터는 해석을 할 때, 지표가 발표될 때 경기가 둔화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진다. ISM 구매자 관리 지수가 떨어진다.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떨어진다. 소매 판매액이 떨어진다. 아니면 고용 시장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실업 청구 건수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진다. 실업률이 올라간다.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다. 이런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경기가 좋다라는 신호들은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는 good is good, bad is bad.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통상적인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입니다. 통화정책의 수단은 금리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뭘 하겠어요? 재정정책은 물조리개다. 부족한 화분에게만 물을 주면 돼요. 그러면 경기와 물가가 있어요. 그럼 물가라는 화분에만 물을 줘서 물가만 안정화시키면 돼요. 그건 재정정책 컨셉이에요. 예를 들면 농수산물 공급이 부족해요.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인근 국가로부터 빠르게 조달받아서 공급량을 늘려주면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걸 방어할 수 있어요. 이게 재정정책이에요. 다른 부분들을 악화시키거나 부작용을 주지 않아요. 근데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은 물조리개이기 때문에 아픈 곳만 치유하면 되는데, 통화정책은 비와 같기 때문에 어떤 화분은 물을 지금 극도로 필요로 하고 어떤 화분은 물이 넘쳐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을 때 통화정책은 어쨌든 두 화분에 물을 줄지 말지만을 결정해야 돼요. 한 화분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물을 줄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는 한 방향으로만 결정돼요. 다만 금리가 올라갈 때 저축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웃을 것이고, 금리가 올라갈 때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울을 것이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때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울을 것이고,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나도 이제 집값이 조정되면 집 살 기회가 생기겠구나 하면서 웃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화분이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게 아닙니다. 통화정책은 비와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어쩌면 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했었던 거예요. 어쩌면 2020년, 21년 대완화의 시대일 때도 그때는 코로나19라는 경기 충격이 왔고 경기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향으로 금리를 인하했었던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를 선순환시키기 위한 유도책인 거죠. 근데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타난 부작용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촉진한다든가, 또 뭐 주가가 급등한다든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든가, 이런 현상을 야기시켰죠. 2020년에. 그러나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이때의 숙제는 또 뭐였던 거예요? 경기 충격을 진화하는 거에 초점을 뒀었던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통화정책 자체가 모든 것을 즐겁게 해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웃게 해줄 수 없어요. 어떤 하나는 포기하고 어떤 하나는 가져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파월의 의사결정처럼 만약에 성공적으로 물가는 물가대로 안정화시키고 성공적으로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유도하지 않았다면 어쨌든 그 과거의 실수들은 제가 차치하고 22년 이후에, 22년 중반 이후에 내려왔던 긴축적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결론적으로 성공했었던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들을 제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 이런 관점에서 경기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잠깐 지우고 갈게요.